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내일 치러집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이르면 내일 자정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내일 오전 6시 전국 투표소 14,000여 곳에서 일제히 시작됩니다. 본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각 유권자 주소지 주변에서만 가능하고 투표소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가야 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또 투표할 수 없습니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만큼 오후 6시가 아닌 저녁 8시까지 진행되는데 8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줄을 섰다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가 끝나면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7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표 작업이 시작됩니다. 수검표 등 개표 상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투개표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선자 윤곽은 개표가 70%가량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이르면 내일 자정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밤 10시쯤 당선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우리가 승리한다면 저는 오늘의 승리는 간절함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역대 최소 표차를 기록할 정도로 접전이었던 직전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당선 유력으로 분석됐는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제대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득표율 격차에 따라 당선 유력 시점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새로 선출될 제21대 대통령은 오는 4일 아침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인 결정을 선언하는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대선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정치 입문의 계기가 된 성남 주민교회를 찾아 초심을 되새기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민생경제 회복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서울 강북구에서 유세를 시작한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은 내란 심판 선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의 복귀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엄중한 역사적, 형사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어 정치적 고향으로 꼽히는 경기도 곳곳을 돌며 집중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는 이곳 경기 성남시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정치 인생 시작점에서 초심을 되새기고 준비된 대통령임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성남시와 경기도 그리고 민주당에서 실력을 실적으로 증명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이 나라를 맡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나라 되지 않겠습니까? 대선 전 마지막 기자간담회 장소로는 이 후보를 현실 정치로 이끈 성남 주민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먼저 지시할 업무로 경제 상황 점검을 내세웠습니다. 개혁해야 될 과제는 각 부문에 많이 산적해 있죠. 그러나 지금은 그 개혁보다 더 급한 것이 민생 회복이다. 이어 안보 위기든 경제 위기든 국민의 이익을 중심에 둔 실용적인 협상과 정책이 필요하다며 거듭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국가 공동체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를 재차 강조하면서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하루 동안 제주에서 서울까지 국토를 수직으로 이동하며 광폭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막판에 불거진 댓글 조작 의혹을 적극 반박하고 이재명 총통 국가 출연을 막아달라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윤흥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유세 마지막 날 첫 일정으로 제주를 찾았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첫 제주 방문인데 4.3 사건은 건국 과정의 비극이라며 희생자들을 위로했습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이 많으신 그런 민족적인 비극이고 또 건국의 비극입니다. 이 아픔을 딛고 제주가 더욱 평화의 도시로 발전하기를. 이 과정에서 일부 유족들은 김 후보가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 당시 4.3 사건을 남로당 폭동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집중 유세에선 제주를 배경으로 한 인기 드라마 주인공의 빨간 체육복을 입고 등장해 짐 로저스 허위 지지 의혹 등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전통적 강세 지역인 부산을 3차례나 찾으며 공을 들였는데 지지자들도 광장을 가득 메우며 화답했습니다. 부산에서 김 후보는 민주당이 제기한 댓글 조작 의혹은 공작이라고 반박한 뒤 이재명 총통 국가의 출연을 막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김문수를 찍으면 김문수가 된다며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리박스쿨로 저를 엮고 이준석 후보 찍으면 이재명 후보만 도와주게 됩니다. 김문수 찍으면 김문수 됩니다. 김 후보는 이후 대구와 대전을 거쳐 서울까지 국토 종단 유세를 벌였는데 거듭 가족 문제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업적을 화두로 이재명 후보와 비교하는 전략을 이어갔습니다. GTX 고속 지하철도도 만들고 도로도 많이 닦았지만은 제하고 일했던 사람이 뇌물 먹고 감옥 갔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김 후보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피날레 유세를 마친 뒤에도 2030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며 막판 표몰이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선 하루 전 대학가를 잇따라 방문하며 젊은 층 공략에 힘을 쏟았습니다. 또 계엄 세력과 포퓰리즘 세력에 표를 주면 안 된다며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는데 미래를 위해 투자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층 표심 잡기에 공을 들여왔던 이준석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에도 대학가를 찾아 학식 먹자 캠페인을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은 대통령이 돼서도 젊은 층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드머니로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선명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우리 젊은 세대가 항상 정치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제 그 의견을 반영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본투표 직전까지 불거진 단일화 문제엔 다시 한번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체급을 키워준 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아니냐며 자신만이 계엄과 극우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범보수 진영의 대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저들의 희한한 논리를 깨부수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정치의 완전한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포퓰리즘에 찌든 세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계엄을 일으킨 세력만큼이나 집권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하며 집권 시 IMF 같은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인용한 언론을 민주당이 고발하기로 한 걸 두고는 언론인에게 재갈을 물리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독재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투자의 종잣돈이 될 소중한 한 표를 자신과 개혁신당에 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대구로 이동해 피날레 유세를 펼친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없이 치열했던 22일간의 대선 레이스를 완주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선거 막판 부동층 표심을 흔들기 위한 네거티브 공세가 최고조에 달한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극우 성향 교육단체 이른바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을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이에 적극 반박하며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내통 의혹으로 역공을 폈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온라인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문제를 재차 파고들었습니다. 벌써 리박스쿨 관련 영상들이 삭제되고 있다고 한다며
경찰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극우단체 리박스크루의 댓글 공작은 대선을 망치려는 명백한 선거 부정이자 사이버 내란입니다. 리박스쿨 대표와 김문수 후보의 친분을 암시하는 또 다른 증거 영상도 제시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까면 깔수록 양파처럼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회피하지 말고 모든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작 범죄는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대표되는 민주당의 범죄가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 온라인상 이재명 후보 지지 조직이었던 손가락 혁명군 등이 있지 않았느냐고도 따져 물었습니다. 조직적 여론 조작은 이재명 민주당의 전매 특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국민을 속이기 위한 구태 악습이 또 이 후보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가 내려질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기류가 바뀌었다고 말하자 대법원과 내통한 거라고 주장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 대법원의 내부 기류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뀌자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법농단입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과 소통했다는 단어를 보도했으면 허위사실 공표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조작, 왜곡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마지막 한 표를 얻기 위해 본투표 직전까지 정치권이 네거티브 공세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선거 막판까지 정치권은 미국 유명 투자자 짐 로저스 회장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지지 선언이 거짓으로 국제 사기라고 공세에 나섰고 민주당 측은 소통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을 뿐 사실이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세계 3대 투자자로 이름이 알려진 짐 로저스가 대한민국 대선 국면에 소환된 건 지난달 29일에 한 기자회견이 발단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투자합시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국제 투자자 퀀텀 펀드 공동 설립자 짐 로저스. 로저스 회장이 이재명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혀왔다며 입장문을 대신 발표한 건데 한 언론이 이 후보를 지지한 적 없다는 로저스 회장과의 이메일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곧장 대국민 사기극이자 국제 망신이라며 공세 고삐를 조였습니다. 이 후보를 겨냥해 보이스피싱 후보라고 비난하며 대선에서 이 정도 거짓말을 했으면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짐 로저스의 가짜 지지선언이란 희대의 글로벌 허위사실 유포 사기극까지 연출하고 있습니다. 허위 지지 선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죄라며 이 후보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로저스 회장의 입장문을 대독한 김진양 상임의장은 소통 과정에서 문구에 일부 착오가 있었을 뿐 로저스 회장의 지지는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지 선언을 주선한 송경호 교수 역시 로저스 회장이 이 후보 지지 초안 작성을 부탁해왔고 허위라는 언론사 보도 또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공식적인 지지를 의미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빚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의 일이라며 다른 이슈로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런 문제보다는 리박스쿨 이런 사이버 반란, 사이버 내란에 해당되는 그런 중대 범죄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로저스 회장 지지 선언이 진실 공방을 넘어 법적 공방전으로까지 이어지며 선거 막판까지 네거티브 공방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업무를 사실상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은 대선 다음 날인 4일자로 면직되고 총무비서관만 남아 새 정부의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조직 정리 작업에 들어간 용산 대통령실이 대선 하루 전 업무를 마감하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마지막으로 출근해 인수인계를 점검하며 남은 결제 등을 마쳤습니다. 대선일은 임시 공휴일로 출근하지 않는 만큼 참모진 대부분은 대선 전날 출입증을 반납하고 용산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3일자로 사표가 수리돼 4일 0시부터 면직 처리될 예정입니다. 앞서 성태훈 정책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은 지난달 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이미 용산을 떠난 상황입니다. 정무직 공무원들도 당 사무처나 선대위, 국회의원실 등으로 자리를 옮겼고 일반직 공무원들도 대부분 부처로 복귀했습니다. 새 대통령이 인수위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별도의 대면 인수인계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살림을 담당해온 총무비서관만 남아 새 정부에 열쇠를 넘길 예정입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각 비서관실에서 제출받은 인수인계서를 전달하고 새 정부의 대통령실 안내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국가안보실도 새 정부 출범 초기 국가안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실무 직원들은 다음 정부 인사들로 교체되기까지 자리를 지킬 예정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사전투표 기간에 이 기표된 용지가 회송용 봉투에서 발견됐다는 신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해당 투표 용지를 확보해 DNA와 지문 분석에 나섰습니다. 선관위의 의심대로 자작극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본격 수사에 나선 건데 선거 관련 불법 행위는 지난 대선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전투표 이튿날 경기도 용인 투표소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용지가 회송용 봉투 안에서 발견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20대 여성 투표자가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자작극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원래 들어있었다니까 저분이 민원인이 투표하러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먼저 선관위로부터 문제가 된 기표용지를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이 손을 댔다면 흔적이 남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과수와 과학수사대에 DNA와 지문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자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행과 함께 투표소를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경찰도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자작극인지 정말 문제가 있었던 건지는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대선 과정에선 각종 선거 범죄가 잇따랐습니다. 선관위에 무단 침입하거나 직원을 때리고 이것도 모자라 선거 사무원이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했다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당일에 결정을 하신 건가요? 순간에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불법 행위 1,800여 건이 적발됐는데 특히 선거폭력 사건은 지난 대선에 비해 2.2배나 늘었고 현수막과 벽보에서는 3배로 급증했습니다. 사전투표 이틀 동안 투표소 안팎에서 발생한 폭력과 소란행위 신고도 5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2,000명 규모의 선거수사 전담팀을 가동한 경찰은 개표 마지막까지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이기인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자, 지난달 12일부터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이 잠시 뒤 밤 12시면 마무리됩니다. 오늘 선거운동 마지막 날 주요 후보들은 어디에서 어떤 목소리를 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일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느냐, 김모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나라가 계속 퇴락하고 망해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닥을 찍고 다시 회복해서 희망 있는 세상으로 되돌아갈 것인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희망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이냐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투표 꼭 해주시죠. 여러분이 주인인 거 맞죠? 쟤는 머슴이죠. 저는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주인이고 여러분이 안 뽑아주면 저는 내일 모레부터 백수죠.
여러분이 뽑아주면 제가 대통령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일을 심부름하는 심부름꾼 모습이죠. 여러분 김문수 꼭 대통령 당선시킬 수 있습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고요. 오늘 이제 투표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유권자분들 정말 이번 선거 중요합니다. 모두 투표장에서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보가 있는데요. 그래도 계엄 이후에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선거운동 마지막 날 새 후보의 낮에 있었던 유세 발언 혹은 이제 인터뷰 내용 보셨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앞선 발언은 이제 경기도 하남 유세장에서 한 발언이고 지금은 어디에 있나요? 네, 여의도 광장에서 여의도 광장. 네, 마지막 유세를 준비하고 있고요. 예. 이제 뭐 저희는 새나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새나구요? 네. 예. 이게 원래 새 표가 나라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는 저희가 1, 2, 3이었어요. 1번 이재명에게 새 표를 모아주세요라는 선거 캠페인을 했었는데 한때 이재명 후보가 이제 50% 이상의 득표 지지율을 받으면서 좀 저희 지지자들이 좀 느슨해진 것이 아니냐. 그리고 캠프 내부적으로도 조금 다시 좀 멘탈을 잡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다시 새나구라는 새 표가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선거 캠페인을 전개한다라는 뜻으로 열심히 뛰어봤습니다. 여의도는 왜 마지막 일정으로 잡으셨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12.3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이번 대통령 보궐선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국회에서 저희는 시작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의도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여의도에서 많은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 또 몸으로 막아서 지금의 내란을 막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87년 11월 30일에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후보가 유세를 하는데 이때 민주화를 바라는 130명의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30만 명. 네, 지금도 사실 130만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그렇죠. 건데 예. 그때 당시 130만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김대중 정신, 민주화를 위한 김대중 정신도 계승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여의도 광장을 마지막 유세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김문수 후보는 서울 광장에서 유세를 마무리한다고 그러죠? 네. 오늘 하루 일정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예. 제주에서 일정을 시작해서 맞아요. 영남을 거쳐서 아무래도 뭐 대한민국 정치 경제의 중심이 서울시청 광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이 유세가 끝이 아니라 지금 마포구 KTNG 상상마당에서 청년들 만나는 행사를 막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이 근처에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 최근에 뭐 그 영상 보셨겠지만 화제가 됐었던 관식이 그분의 추리닝 극장 얼마 전에 이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주도에 갔는데 그 드라마가 제주도를 배경으로 했고 복삭소가수다. 예, 그리고 그 김문수 후보는 가족에 대한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해당 그 드라마의 내용도 관련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좀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는 차원에서 그 추리닝을 입고 친근감 있게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보검이 입었던 그 옷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박보검이다. 예. 자, 이준석 후보 대선 하루 전인데 오늘 대구에 내려갔습니다. 네, 사실 지금 현장 영상은 연결이 안 돼 있지만 오후 4시 반부터 대구 영남대 앞에서 유세를 한 차례 거쳤고요. 그리고 오후 6시 반부터는 대구 수성못에서 많은 유권자분들과 함께 마지막 집중 유세를 거쳤습니다. 사실 대구를 선택한 이유는 보통의 대통령 후보들이 서울시청이나 광화문, 여의도 등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는 것이 보통일 텐데 네. 이번 선거라고 하는 것이 보수 정권에서 배출한 두 번째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선거이기 때문에 보수의 본산이라고 불리우는 대구에서 대구분들 유권자들의 그 가슴에 큰 멍해가 있다는 것을 이준석 후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좀 위로하기도 하고 또 대통령 선거로 돌입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준석 후보는 대구가 바뀌어야 보수가 바뀐다. 그리고 보수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라는 구호를 계속해서 지속해 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선거운동이 마지막 날 오늘 대구분들이 좀 새로운 선택을 해주신다면 계엄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정치, 새로운 보수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기 위해서 대구에서 집중 유세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당장 내일이 이제 투표하는 선거 날이라 관심이 이제 투표율에도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데 사전 투표율이 34.74%였단 말이에요. 둘째 날 조금 이제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는데 캠프에서는 어떻게들 예상을 하십니까?
사실 이번 이제 투표에서 사전 투표에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전남이 가장 높았고 대구 지역이 가장 낮았다. 사실 전에 선거를 봐도 사실 이런 경향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에 유독 더 이 격차가 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남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내란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투표장으로 나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대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란과 관련해서 이번에 불법적인 비상계엄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또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까지도 너무나도 창피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투표장에 좀 덜 나오신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재외 국민 투표만 하더라도 과거 지난 대선 때 16만인데 이번에 약 20만 정도가 투표를 하셨던 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심판에 대해 내란 세력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하시는 국민들은 사전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셨다. 근데 이제 본 투표가 이제 어떻게 될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본 투표에서 사실 영남권의 투표율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TK 지역에서 구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TK 지역에서 조금 표를 많이 가져와서 지지율이 한때 50%를 넘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좀 보수의 지지층의 결집이 좀 이루어지면서 다소 지지율이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이 TK 지역에서 30%의 득표를 넘고 또 PK 지역에서는 김문수 후보와 저희가 대등한 표차를 이룰 수가 있다면 이번 대선에서 50%가 넘는 득표를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막판에 본투표 지지율을 영남에 있어서 좀 관심을 두고 있다. 마지막까지 구애를 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영남은 역시 뭐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눈여겨보고 있을 지역일 텐데 본투표에서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그 과거 사전투표에서도 호남 지역이 높고 영남 지역이 사전투표율이 낮은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차이가 벌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본투표율은 대부분 뭐 75% 이내, 75% 수준에서 수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 투표율보다 영남 지역의 투표율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보수가 약간 좀 이완된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 당의 후보가 정해지는 과정서부터 일종의 화학적 결합이 되지 못하고 이번 투표 선거 구도가 워낙 보수 진영이 어렵게 진행되기 때문에 정치적 효능감, 그러니까 내가 투표를 해도 내가 지지하는 투표를 받은 사람이 당선됐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보수층의 결집력이 강화되면서 투표하면 이긴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막에 1강 1중 1약 구도라고 했는데 이미 선거가 진행되면서 2강 1약의 구도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후보를 뽐뿌러 투표장에 가면 우리 후보가 이긴다라는 메시지들을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이제 이미 골든 크로스는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뭐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바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개혁신당 계시지만 이준석 후보에 대한 표가 사표 성격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결국에는 당선될 수 있는 보수 후보를 꼽아야 한다는 지지층의 결집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전체 투표율이 이번에 75% 정도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난 20대하고 19대가 77%대였거든요. 똑같습니다. 77.2, 77.1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난 4번, 5번의 선거에서 대체로 전부 다 70%대를 기록했고 2007년인가요? 2012년인가요? 한 번만 60%를 기록했을 뿐 전부 다 70%를 기록한 높은 득표율을 기록을 했죠. 사실 이번에도 사전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 좀 낮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는 주말까지 포함했었던 사전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또 평일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낮은 투표율은 아니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요. 방금 우리 강성필 부대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외국민 투표에서도 지난 대선과 비교했을 때 명부 등록률이 약 14%나 올라갔고 투표율도 79% 정말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어떤 각 진영의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선거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이번 선거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이유를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엄에 대한 심판 선거가 성격이 강하다. 일단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일어난 선거이기 때문에 다시는 군부 정권이 시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유권자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사실 계엄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유죄가 확정된
상황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떤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행위 부분을 삭제한다든지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린다는데 그 무리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으로는 우리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없다. 제대로 이렇게 지도자의 자격이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유권자들에게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성격의 심판의 성격이 있으니까 투표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끝까지 근데 이제 보수 진영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진짜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그러면 과연 최종적으로 얼마나 득표를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 오죠. 이제 어느 정도 득표할 것인가는 이제 유권자분들이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고 사실 처음부터 국민의힘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단일화 아마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단일화를 계속 운운하면서 보수표가 이탈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형적인 여의도 문법 프레임이라고 보지 진짜 단일화할 생각은 없었다. 진짜 단일화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저께인가요? 그 국회에 찾아가 가지고 천하람 후보 의원의 방에 앞에 문을 두드리는 영상까지 공개를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천하람 의원은 밖에 있었다는 것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알고 있었었거든요. 심지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로만 검색을 해도 종로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회관에서 뭔가 당장 문 앞에 있는 듯한 모습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사실 단일화에 대한 진정성을 아마 국민들께서 평가를 해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는 처음부터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단일화 없을 거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사실 이번 조기 대선에서 후보를 내면 안 되는 정당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이겠죠. 이번 계엄에 있어가지고도 계엄을 막지 못한 정당이고 또 계엄에 있어서 계엄을 계몽이라고도 국민들께 호도를 했기 때문에 계엄을 일으킨 정당과 저희는 단일할 수 없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후보가 오늘 김문수 후보는 이미 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이준석 후보한테 막판에 또 오늘도 단일화를 또 한 번 얘기했습니다. 글쎄 뭐 이 단일화가 이제 사실상 성사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일방의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진정성이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뭐 평가하기에는 저는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 없이 그러니까 중도 보수 후보의 단일화 없이 이번 선거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어렵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구도 자체가 12월 3일에 있었던 불법 계엄에 따른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중도 보수 후보가 분열됐다면 오랫동안 대선을 지지해온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는 어렵다라고 본 게 상식적이겠죠. 그래서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꾸준히 시도했는데 뭐 아마 뭐 이렇게 그 단일화의 대상이 되는 이준석 후보로서는 본인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국민의힘의 단일화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평가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국민들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길 수 있는 후보로 표를 실어주는 것이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중도 보수 진영의 집단 지성이 사전 투표에도 또 본 투표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선거를 하루 앞두고 있고요. 선거를 앞둔 지난 마지막 주말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고 핫 이슈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 국민의힘부터 이제 살펴보면 말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지난번에 12월에 지난 12월에 이제 채택을 했었는데 그걸 무효화하는 방안이 지금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내부에서 좀 찬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향성은 잡아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되기 전까지는 일정 정도 뭐 절차적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둔다거나 이게 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우리가 중도 외연으로 이 당의 세력을 확산하지 않는 한 이번 대선은 물론이고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 승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현실 자각 타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김문수 후보도 최근 들어서 내는 메시지의 일관적인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쇄신하고 개혁하겠다라는 메시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우리 정당에 얼씬하지도 말라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서까지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는 뭐 이번 선거는 과거 대선과 달리 회고적 투표 성격이 강해서 우리 그 당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변화한 이후의 모습은 정말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김용태 위원장이 이 이야기를 한 게 그 탄핵 반대 당론 채택한 것을 무효하겠다고 한 게 일요일이었고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윤 전 대통령이 김문수의 힘을 모으라라는 메시지를 광화문 전광훈 목사 그 집회 현장에서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영향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요. 그 영향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또 그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광화문 집회에다가 메시지를 낸 걸 보고 저희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은 야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가 않았구나. 아직도 그 탄핵당한 대통령께서 아직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아직도 거리를 활개하시는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고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와서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을 내려면은 계엄 직후에 내든지 아니면 대선이 처음 시작됐을 때 내든지 하다못해 본인이 비대위원장이 된 직후에 이런 걸 냈었어야지. 이제 와서 선거 하루 남았는데 이제 와서 뭐 탄핵 반대 이미 지나간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무의미하고 또 그마저도 윤상현 공동선대위원장은 뭐 뿌리가 흔들어지면 나무가 쓰러진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나무 100번 쓰러져도 괜찮다고 보는데 이런 발언을 내고 또 거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가세를 해가지고 또 비판을 하면서 이게 당내 갈등만 더 부각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지금 대선을 치르는 동시에 전당대회도 같이 치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면 많은 국민들께서도 아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는 기정사실화하고 대선 패배 이후에 당권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어떤 탄핵 반대 당론도 늦었지만 그마저도 이 당내 갈등으로 비춰져서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는 좀 악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전직 대통령들이 지금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광화문에서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청계광장에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산 경남 지역에서 이제 유권자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작용할까요? 원래 이제 전직 두 대통령의 공개 행보라는 건 사실 최소화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분의 대통령 모두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까지 또 수사를 받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까지 당한 대통령인데 이 두 분들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이제 보수를 대표하면서 투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특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저희 천하용이라는 멤버와 함께 정치를 했었던 때를 한번 되돌려보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맹신하지 않고 되게 합리적이라고 좀 평가를 했었었는데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하면서도 당장 윤상현 위원장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목소리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별다른 동조의 목소리가 없었고 일부 친한계 인사들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이 황교안 대표라든지 정광훈 목사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극단적인 우경화 인사들과 함께하는 뭔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당 운영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황교안 대표가 지지 선언을 하면서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은 그 지지 선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지금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내지는 계엄, 탄핵과 절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답보하는 것. 그러니까 탄핵의 늪에서 계속 빠져 있는 상태다.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아마 우리 정당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속 연계시켜서 일종의 프레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상현 의원이 한 이야기는 저는 뭐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당의 뿌리는 보수 정치잖아요. 보수 정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튼튼한 안보, 또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법치주의, 이게 뿌리지 어떻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 정당의 뿌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 윤상현 전 의원도 아마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될 만한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하는 개혁과 쇄신의 방향은 이미 방향성을 잡고 우리 정당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좀 늦은 측면이 있었다는 점은 뭐 저도 일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거 막판 후보를 비롯해서 각 당 안팎에서 나온 말들이 설화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말까지 차례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일 황당한 것은 일종의 특종일 수도 있는데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이 소통들이 일부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에 이게 없을 수 없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 주자였다고. 빨리 기각해 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뀌었대요. 맞습니다. 특종입니다.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의 범죄 자백이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 대법원의 내부 기류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뀌자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입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사법거래 의혹이 정면으로 제기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했던 말은 이거죠. 선거법 파기환송 전혀 예측 못했다. 대법원 쪽에서 내가 들었던 건 기각이었는데 결국엔 파기환송됐다. 내가 겪은 일 중에 가장 황당한 일이다.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대법원과 내통한 범죄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왜 이런 발언을 유튜브 방송에서 했나요? 처음에? 그야말로 이제 대법원에서 본인의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네.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를 내서 그것도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런 파기환송을 냈다는 것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 같은 사람들도 이재명 대표 관련돼 가지고 마지막 상고심 결정 나기 전에 많은 법조인들이라든지 기자들이라든지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번에 무죄 확정이래, 이제 대통령 되는 거야, 이런 말도 저도 뭐 들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주변에 법조인도 많을 것이고 또 본인도 법조인인데 아니 뭐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빨리 이렇게 일정을 잡은 것은 무죄 확정을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뭐 듣기 좋은 소리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이재명 후보가 정말로 대법원과 내통을 했다면 파기환송이 되면 안 되죠. 무죄 취지로 확정이 됐었어야죠. 근데 파기환송이 됐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과 내통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거로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윤상현 의원이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냐면 내부에서 듣기로 7대1로 기각 결정된 것으로 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고 저희 민주당이 윤상현 의원 누구한테 들으신 겁니까? 이렇게 파고들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뭐 이제 공세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앞뒤가 맞는 것을 하셔야지, 파기환송이 안 되고 정말로 무죄 취지로 확정이 된 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그나마 백번양구해서 좀 이해가 가겠지만 아니 반대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내통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정치 공세가 너무 심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뭐 기자들이 어떤 식으로 들었더니 어떻더라, 뭐 윤상현 의원이 글쎄요, 윤상현 의원이 정확하게 뭐 헌법재판소에서 들었다더라라는 제가 워딩을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재명이라는 그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월 3일 탄핵 계엄 이후에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라고 하면 정치권에서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거대 야당의 일극 체제를 완성한 이재명 지금 민주당 후보고요. 민주당 후보가 이런 장사미사가 하는 얘기를 전달한 게 아닙니다. 본인 직접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쪽에 소통들이 일부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통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일종의 사법부와 그러니까 대법원과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의 이 소통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자기 고백이거든요. 아마 벌써 승리에 도취돼서 이 정도 얘기는 내가 지지자들이 많이 듣는 방송에서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뭐 해서 얘기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저는 나중에라도 꼭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민주당에 있는 유력 정치인과 누가 대법원 쪽에서 뭐 얘기를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이재명 후보 본인이 얘기했다는데 그러면 그 발언의 주체는 누구였는지 두고두고 한번 살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조금 전에 이제 그 녹취에서 일종의 특종일 수 있는데
이 발언도 사실 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이제 기자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다면은 굳이 이 얘기를 했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게 지금 선거 끄트머리라서 지금 각 정당이 좀 예민해진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했었던 발언의 어떤 중대성 내지는 본인의 신분의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를 했었어야죠. 그리고 나갔었던 유튜브 방송이라는 것이 뭐 동접자, 이른바 동시 접속자라고 하죠. 조금만 있는 방송이 아니라 큰 영향을 미치는 저 방송에서의 발언이 계속해서 다른 미디어에서 영상으로 회자될 수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말로써 굉장히 조심해야 될 텐데 특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각이 됐을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군가와 소통했다라는 증거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어떤 사건 같은 경우는 예상된 결과라든지 정보를 미리 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 후보자 내지는 2010년부터 계속해서 권력을 놓지 않았던 두 번의 시장, 한 번의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의 어떤 권력을 놓지 않았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 정보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되고 스스로 그 정보를 차단해야 되는 건데 아마 그 정보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는 그 증거를 스스로 고백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경기도지사 시절에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가지고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판결까지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캐스팅 보트를 했다고 판단했었던 평가됐었던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 사후에 알고 보니까 화천대유의 어떤 고문으로 활동을 하면서 2천만 원씩 월급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 드러났었었는데 이런 것들 종합해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신분의 특수성을 이용해 가지고 사법부에 누군가와 거래를 하거나 정보를 내통했다면 이 부분 또한 사법적으로 뭔가 수사를 하거나 좀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들으면 뭐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라는 회사에서 뭐 얼마의 뭐 월급을 받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재명 후보와 화천대유가 무슨 관계입니까? 뭐 밝혀진 거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화천대유 뭐 대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 그렇게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실은 좀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송구합니다만 대장동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민간 개발로 추진되다가 민관 개발로 결정한 것이 이재명 시장 당시 시장이었었고 각종 수십 가지 문서에서 최종 결제 문서의 그 시장 끄트머리 문서의 결제 라인이 바로 결제자가 이재명 시장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 보도에서 나왔듯이요. 그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시장을 이제 떨어뜨려 놓으려는 아마 민주당 분들의 어떤 주장인 것 같은데 그것들은 옳지 않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네요. 네. 어쨌든 이 문제가 이제 사법의 중립성이라든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신뢰성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돼서 더 민감하게 지금 이제 파장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한 극우 성향의 교육단체가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관련 녹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처럼 대선을 많이 치러본 사람, 또 이런 사건을 많이 접해본 사람들은 딱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다 사실은 사전에 모의하거나 또 캠프와 관련돼 있거든요. 후보 개인이 알았냐 모르냐 문제까지는 이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캠프 혹은 김문수 캠프 쪽하고 관련이 없을 수가 없죠. 2017년 광주에서 손가락 혁명군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지사를 지금 이 순간 총괄선대위원장 자리에 앉혀놓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는 김만배 신앙립 커피 공작을 이번 대선에서는 댓글 공작 시즌2를 벌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이제 리박스쿨이라는 단체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재명, 이준석 후보를 공격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올리는 그런 조직을 운영했다는 그런 의혹인데요. 이거는 강 부대변께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어떤 의혹이었는지요? 그러니까 이 리박스쿨이라는 어떤 민간 단체입니다. 근데 뭐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리,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 이분들을 어떻게 좀 영웅화시키는 어떤 그런 편향된 역사에 대해서 인식을 조금 전파하고 있는 그런 저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 이 리박스쿨이라는 조직이 윤석열 정부에서 되게 중점적인 사업이었던 늘봄 학교에 관련된 사건이 있는데 이 늘봄 학교에서 체험 창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지도자 자격증을 이 리박스쿨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자격증을 가지고 이 늘봄 학교에서 초등학생 방과 후 활동의 지도자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미끼로 이
지도자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에게 예. 댓글을 달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네. 그게 실제로 한 100여 명 정도가 불법적으로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다는 정황이 지금 밝혀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객관적으로 100% 밝혀지지 않았고 정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인 어떤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좀 예. 밝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김문수 후보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보죠. 그 리박스쿨의 대표하고 아시냐고. 그러니까 대표와 안다 모른다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댓글은 우리가 달지 않았다. 우리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제시한 증거는 뭐냐면 2020년도에 기독자유통일당 점퍼를 입으시고 김문수 후보께서 리박스쿨 홍보 영상에 출연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 출마자 중에 4명이 리박스쿨 관계자인데 또 김문수 후보랑 사진도 같이 찍었고요. 그다음에 20대 대선에서 선거사무원 교육을 손효숙 이 리박스쿨 대표가 하는데 여기 협찬사가 김문수 TV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들이 있기 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마냥 모른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소명을 해야 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가 혜택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리박스쿨에서 불법적인 댓글을 달았는데 이준석 후보를 비난하고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고 했으면 김문수 후보가 혜택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모른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황이 많이 드러났다. 이런 민주당에서는 리박스쿨하고 김문수 후보의 연관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나랑은 관계없는 일이다. 모르는 일이다라고 전 지금 이야기를 진보 하죠. 진영이나 좌파 진영에선 딱 보면 아는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상호 의원도 지금 딱 보면 안다고 하고 과거 조국 수호 집회인가요? 어떤 분이 딱 보면 10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유시민 씨도 본인이 내재적 관점에서 보니까 설란영 여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 아니 딱 보고 아는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지금 명확한 증거나 신뢰할 만한 증거 없이 그냥 의혹만 제기하는 거예요. 저는 김문수 후보와 이 리박스쿨에서 활동하는 분이 교류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의 본질은 뭔가요? 과연 이 리박스쿨이 조직적인 댓글, 불법적인 댓글을 다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가 거기에 관여했느냐가 문제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관여했다는 증거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과거에 이렇게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직적인 댓글 작업에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이 관여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 공세 아닌가요? 선거 이제 3일 뭐 내일 당장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것을 뭐 증명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정치 공세로 유권자의 선택을 판단을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전 정치 공작이라고 보고 이거 벌써 기시감이 있잖아요. 2022년에 3월 9일 날 대선이 있는데 3월 6일 날 신앙림 김만배 씨의 이 커피 타줬냐 안 타줬냐 이거 관련해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허위사실이라고 판명 났잖아요. 이렇게 아무 근거 없이 해당 정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트러뜨리는 일, 그게 민주주의를 흔드는 일입니다. 예. 개혁신당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리박스쿨에서 그 자격증을 수료하러 온 사람들에게 김문수 후보가 직접 이렇게 댓글 쓰라는 지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사실 정황이기 때문에 그걸 특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리박스쿨과 보좌진 양성교육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면 초록색 웹자보가 나타나고 그 웹자보 뭐라고 써 있냐면 주관, 리박스쿨, 협력사, 김문수 TV 이렇게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웹자보가 있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리박스쿨과 김문수 TV 내지는 김문수 후보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정말 댓글 어떤 여론 조작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민주당은 저는 아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손가락 혁명군이라는 최초의 어플을 그러니까 여론 조작 조직을 만든 곳이 바로 민주당이었거든요. 심지어 그 손가락 혁명군이라는 어플리케이션까지 만들었었는데 제가 성남시의원이 시절에 시청 출입 기자, 그러니까 시청으로부터 행정 광고비를 받는 시청 출입 기자가
후보가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지고 특혜 시비까지 걸렸었습니다.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지지자들을 끌어들여서 어떤 기사의 링크를 공유하고 거기에 댓글을 달게 하고 좋아요를 누르게 하는 여론 조작의 어떤 정황과 증거가 과거에서부터 민주당에서 있었었거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과연 리박스쿨에 대해서 댓글 여론 조작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불거진 DDD 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가입할 수 있는 DDD 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손가락 혁명구가 마찬가지로 특정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 거기에 댓글을 달게 하고 좋아요를 누르게 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게 하는 그런 플랫폼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과연 이재명 후보가 몰랐는가, 자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기에는 과거에 이재명 후보가 알았습니까? 그럼 알아가지고 수사화 돼가지고 뭐 사건화돼서 재판 받아가지고 형사처벌 받았습니까? 그것도 좀 제대로 된 증거는 아닌 거잖아요. 추측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과거에 어떤 정당이 어떤 잘못을 했으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잘못이 벌어졌을 때 아무도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개혁신당에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그거 비난하면 안 됩니까? 왜? 당신들 과거에 그렇게 했었잖아.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느끼기에는 어쨌든 저희도 지금 100%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이런 정황이 있고 이 정황이 나름대로 영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이 옳고요. 다만 이제 드루킹이라든 정말 절대 범죄에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아마도 국민들에게 정말 뼈저린 반성을 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경찰이 지금 이 리박스쿨 관련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결과는 대선이 지난 다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좀 이제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 3대 투자자죠. 짐 로저스의 이재명 후보 지지 여부를 둘러싸고도 지금 논란인데, 그러니까 결국 짐 로저스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지지 안 한 것 같습니다. 아, 안 한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예. 네. 아니, 지지를 했으면 본인이 내가 지지를 했다라고 명쾌하게 밝히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지한다고 밝혔으면 뭐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 민주당 선대본에서는 저희가 주최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뭐 짐 로저스가 우리를 지지했다고 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그걸 인용해서 올렸단 말이에요, SNS에다가. 아, 이재명 후보가 그것은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기획을 해가지고 그 메일로 주고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짐 로저스와 관련해가지고 뭐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의 지금 현재 입장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뭐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왜 저희가 추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뭐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으니까 당연히 뭐 정정할 것도 없다 이런 느낌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 과정을 추진했던 김진양 개성공단 기업 대표가 저는 해명을 하는 것이 맞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민주당에서도 뭐 관련이 있다거나 조금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때 가서 또 저희가 대응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지 안 한 것 같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저런 입장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짐 로저스가 본인이 유력 우리 국내 매체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은 누구도 지지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선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지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여러 가지 설명들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선대위에서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거 같이 했던 분이 총괄선대본부 국제협력당 공동단장인 이재강 의원이 얘기했던 거예요. 짐 로저스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주선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그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길게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떤 거냐면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경제관이 문제가 있다. 뭐 120원 원가, 커피 120원 원가라든가 호텔 경제론 이런 것들이 막 문제가 됐었을 때 결국에는 해외에 있는 유명한 뭐 투자자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국가를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 메시지들을 주기 위해서 이걸 활용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죄송한데
저 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이제 주선을 해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맞아요. 국회에서 했죠. 네,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리박스쿨도 뭐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원 정책위원장, 조정훈 교육위 간사가 같이 옆에 서서 간담회까지 하고 같이 지지 선언까지 했는데 상관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엮는 것은 조금 무리하다 이런 말씀. 지금 리박스쿨은 의혹의 문제고요. 지금 이 짐 로저스의 지지 여부는 사실관계가 이미 드러난 문제죠. 지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의혹은 해명하고 이제 수사 결과를 통해서 나오면 되는 건데 지금 그 짐 로저스와 관련한 논란은 이미 사실로 본인이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양당이 실정이 난다면 개혁신당을 잘 평가해 주시길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선대위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뭔가 좀 꼬리를 자르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 심지어 그 당시 이재강 의원의 소개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자회견에서 서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짐 로저스가 보내온 원문을 읽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결정적인 거짓말인 거죠. 오늘 짐 로저스와 어떤 모 언론의 영상 연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기는 그런 적조차 없다. 특정인을 지지해 본 적도 없다라고 명확히 밝혔거든요. 그리고 어저께인가요? 뭐 언론사의 기자와 직접 이메일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Mystery is making things up.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만들어낸 말이겠지라고 짐 로저스가 직접 하기도 합니다. 이런 지지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여전히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선거 끝나고 공개하겠다라든지 약간 좀 말을 무마하는 듯한 말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나중에 좀 법적 처리, 사법적 처리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좀 보고요. 이 사실 대국민 사기극 정도라고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안동 유림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라고 막 이재명 후보 본인이 자신의 SNS에 크게 홍보하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민주당 인사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었던 가짜 유림이라는 보도까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봐도 사실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좀 이 선거 캠페인에서 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세 분 모시고 오늘 마지막 날 선거운동부터 막판 네거티브 공방까지 말씀 쭉 들어봤는데 세 분은 다 투표하셨나요? 사전 투표를? 네, 사전 투표했습니다. 저는 내일 합니다. 아, 내일 하시는군요. 예. 내일 어쨌든 투표 용지에는 7명의 이름이 써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5명의 후보만 남아 있습니다. 예. 6번 구주화 후보 옆에는 이제 사퇴라는 도장이 찍혀 있고 7번 황교안 후보는 어제 사퇴를 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표시는 없지만 찍으면 무효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내일 투표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이기인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동기도 납득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낸 60대 남성 A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공공안전의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돼 범죄가 중대하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사전에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한 점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있고 범행 동기도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영장 심사에 출석하며 범행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이혼 소송 결과를 알리려고 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대형 인명사고 날 뻔했는데 입장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만 있으셨습니까? 소송 결과 공론화하려고 범행하신 거. 네. 줄서에서.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A씨는 지난달 31일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음주나 마약은 하지 않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확인을 위해 A씨를 상대로 심리 분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목요일에 나갔는데 너무 그냥 화가 났는지 명동 경찰대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왜 있냐니까는 사고 쳤다더라고. A씨가 낸 불로 지하철 승객 20여 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살과상 등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고 130명 가까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또 열차 한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 서울교통공사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른 대처가 없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던 만큼 엄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현행법상 승객이 있는 전차에 불을 지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다치거나 숨진 사람이 있으면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일으킨 방화범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2014년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에 불을 낸 남성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도 확인 중인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과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22년 전 192명이 숨졌던 이 대구 지하철 참사의 뼈아픈 교훈 덕분에 이 서울 지하철 5호선 화재 당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난연성 내장재로 지하철 내부를 바꾼 데다 승객과 베테랑 기관사의 대처로 큰 인명 피해를 막았습니다. 계속해서 유서현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화재는 대구 지하철 참사를 연상케 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1호선에서는 열차 안 방화로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쳤습니다. 이번에도 화재의 원인은 방화로 같았지만 400명이 넘는 승객 중 23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발목을 다쳐 병원에 옮겨졌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았던 배경으로 우선 지하철 내부가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였던 것이 꼽힙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사망자의 상당수는 제때 대피하지 못하고 유독가스를 마셔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지하철 내부가 폴리우레탄 폼 등 가연성 소재였던 것으로 드러났고 전국 지하철의 내장재가 알루미늄 등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기관사와 승객들의 발빠른 대처도 한몫했습니다. 승객들은 비상 통화 장치로 기관사에게 화재를 알렸고 출입문 비상 개폐 장치로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기관사도 28년차 베테랑으로 직무 유공, 무사고 25만 킬로미터 달성 표창에 더해 사고 한 달여 전 열차 내 화재 등 재난 대비 훈련도 받았던 상태였습니다. 소방차 도착하기 전에 전동차를 정차시키고 기관사하고 승객 일부가 동원되어 소화기로 자체 진화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개선할 부분도 드러났습니다. 5호선 화재 당시 열차 뒷부분에서 대피했던 시민 일부는 안내방송이 잘 들리지 않았고 자체 판단에 대피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에코가 너무 울려서 뭔 소리인지 들리지는 않았어요. 도망을 쳤는데 문을 열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문을 열었으면 내려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저 같은 시민들이 판단해서 문을 열고 객실 내 CCTV 영상은 관제센터 등으로 실시간 전송되지 않았던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1인 승무원제인 5호선에서 기관사 1명이 화재 진압과 보고, 대피 유도까지 전부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사고 이후 시설물 특별 안전 관리에 나섰는데 이번 화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사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전남 진도항 해상에 빠진 승용차에서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3명의 시신이 오늘 밤 인양이 됐는데 경찰은 이 차량에 함께 탑승했던 40대 가장을 광주광역시 모처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먼저 오늘 저녁 8시 7분쯤 전남 진도군 진도항 앞바다에 빠진 한 차량에서 시신 3구가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남성 2명과 여성 1명인데 정확한 신원은 확인 중입니다. 이를 발견한 목포해경은 병원으로 옮긴 뒤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차량에서 발견된 시신들이 일괄적으로 당초 3명이 아니라 4명이 탄 거로 경찰은 보고 있는데요. 경찰은 처음에 이 차량에 함께 탄 걸로 파악된 가장인 4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체포 당시 전남 진도가 아닌 광주광역시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진도 앞바다로 차량을 돌진했고 스스로 빠져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막 시작된 만큼 특정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고의가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추후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오늘 오후 2시 36분쯤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남학생이 등교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는 한 교사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에 소재 파악에 나선 해경은 이 남학생을 비롯해 일가족 휴대전화 위치 정보 시스템을 추적해 이들의 마지막 위치가 진도항 인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분석 결과 해당 차량이 어제인 1일 새벽 1시쯤 진도항 앞바다로 돌진해 빠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YTN 박규재입니다. 경남 창원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의 닷새 만에 타결됐습니다. 노사는 임금 3% 인상 등에 합의했고 노조는 버스 운행에 바로 돌입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 시내버스 회사 9곳의 노사가 줄다리기 협상 끝에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버스 회사 9곳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지 엿새째 극적으로 타결된 겁니다.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곧바로 버스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임금 인상률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3% 인상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년은 63살에서 64살로 연장하고 출산 장려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파업은 버스 노사가 임금 8.2% 인상을 놓고 이견을 못 좁혀 파업이 엿새나 이어졌습니다. 때문에 시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8시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40분 좀 넘었거든요. 늦어가지고 일단 회사에 연락을 했고요. 죄송하다고 했고. 창원시는 시내버스 670대가량을 대신해 전세버스를 투입했지만 시내버스 운송률의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는 이야기인데 버스 노사의 극적인 임단협 타결로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 삼성페이로 계산하려다가 결제가 안 돼 당황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네트워크 장애로 3시간 반 동안 일부 결제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고르고 삼성페이로 사려고 하니 결제가 먹통입니다.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도 뜹니다. 아침 7시쯤 오류가 발생하면서 출근길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예전에 또 한번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휴대폰 인터넷 껐다 켜니까 되긴 하더라고요. 아침에 커피를 사려고 카페에 들어갔다가 결제를 못하고 발길을 돌린 손님도 있습니다. 실물카드나 현금 대신 스마트폰에 있는 삼성페이만 이용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실물카드도 많이 안 들고 다니셔가지고 조금 힘들어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계좌이체 이 정도로 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결제 오류는 3시간 반 만인 오전 10시 반쯤에 복구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부 카드사와의 네트워크 전용선 문제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에 불편을 줬다면서 이용자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삼성페이는 지난달 16일에도 네트워크 장비의 일시적 문제로 결제 오류가 발생했다가 3분 만에 복구되기도 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경찰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제 공조 수사를 이어가며 해킹 주체를 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버 기록과 악성 코드를 분석하던 중 해외 IP가 발견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온라인상의 흔적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해킹 주체를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발견된 IP의 출신 국가를 특정하고 있고 국정원과 함께 최소 3개국과 공조 관계를 이어가며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공의 5월 추가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 800여 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국 수련병원별로 전공의 추가 모집을 진행한 결과 860명이 합격해 어제부터 수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턴과 레지던트 전체 모집 인원 14,456명 가운데 5.9%만 자리가 채워진 겁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모두 2,532명으로 늘었으며 의정 갈등 전과 비교하면 18.7% 수준입니다. 관세 협상을 담당하는 미 정부 당국자들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르면 이번 주 통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이 90일간 관세를 유예하기로 한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며 비판한 가운데 이번에는 두 정상의 통화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느리게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really the right way to say it is they're just slow rolling the deal. So I think slow rolling is the right way to say it, and I think Donald Trump is on it. 그러나 미국이 시장을 열지 않을 경우 중국 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거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소통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Donald Trump and President Xi, our president understands what to do. He's going to go work it out, and I am confident that this is going to work out either way.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시 주석과 통화해 최근 불거진 무역 합의 위반을 해결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더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 두 정상이 대화할 것이며 이미 양국 간 논의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제네바에서 90일 동안 관세를 유예하기로 한 중국이 합의를 위반했다며 시진핑 주석과 통화해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등 핵심 광물을 다시 수출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They violated a big part of the agreement we made, but I'm sure that I'll speak to President Xi and hopefully we'll work that out. 중국도 미국의 핵심 기술 수출 금지와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예고 등 차별 조치를 중단하라며 제네바 합의 준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의 마지막 통화는 지난 1월 취임식 직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발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통화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실제로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다음 달 9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러트닉 상무장관은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학생이 교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본격적인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가해 학생은 퇴학이 아닌 전학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을 놓고 경기도 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교사는 갈비뼈가 부러졌고 머리를 가격당해 출혈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학사와 상담사 등으로 꾸려진 긴급지원팀은 학교를 찾아 사건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교육청은 가해 학생이 체육교사의 교육 방식에 불만을 품고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교사가 복귀하면 가해 학생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분리 방안과 목격 학생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17일에는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는데 중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라 퇴학 처분은 내릴 수 없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이 워낙 위중하다 보니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전학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원단체는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행정 절차를 다 하나씩 밟기보다는 이 피해 교원을 위해서 즉각적인 보호 대책 마련과 더불어 그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한 학생들에 대한 심리 지원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별개로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해당 학생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최근 중학생이 야구방망이로 교사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가장 안심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피해 교사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전하며 체계적인 보완책으로 선생님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경기 파주시에서 경찰관들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자해가 아닌 진압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부산 경찰관들을 조사한 결과 40대 남성 A씨가 제압되는 과정에서 옆구리를 다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출동 경찰관들은 A씨의 공격을 힘으로 제압할 수밖에 없었고 A씨의 자해 시도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의식을 회복하면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월 3일은 투표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는 날이라며 진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진행한 마지막 유세에서 내란을 끝낸 국민 승리의 날로 기억될지 내란 세력이 부활한 날로 기억될지는 우리 모두의 행동에 달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안보에 무책임하고 민생과 경제에 무능한 정당이 다시 집권하는 건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실력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경제도 살아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서울광장 마지막 유세에서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거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투표로 괴물 독재를 막고 위대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게 하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어떤 사람은 방탄조끼를 입지만 자신은 여러분이 있기에 방탄조끼가 필요 없다며 여러분이 막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에서 마지막 유세를 진행하고 미래를 향한 선택에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대구 경북에서 호랑이처럼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포용할 만한 정치인이 나오려면 비만 고양이들을 치워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국민의힘을 겨냥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또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여러 방탄 시도로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막으려면 자신을 밀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3자 구도로 펼쳐지는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는 최종 당선인이 과연 과반 득표를 확보할지 여부입니다. 여기에 거대 양당 후보 모두 영남 지역 선거운동에 공을 들인 만큼 막판 보수 결집이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이번 21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지난 대선보다 2.19%포인트 하락한 34.74%입니다. 과거 주말이 포함됐던 것과 달리 이번엔 평일 이틀 동안만 진행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제 관심사는 본투표 당일 사전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유권자의 표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막판 보수층 결집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영남을 자주 방문했을 뿐 아니라 해수부 이전, 동남투자은행 설립 같은 공약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자평합니다. 이런 이제 공약이 상당히 지금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를 봤을 때 부산 시민들, 부울경 시민들에게 체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김문수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3차례나 부산을 찾고 대선 전날 부산에서 당 선거대책회의를 여는 등 전통 지지층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을 하루 앞두고 재차 전면에 나선 것도 계엄과 탄핵, 윤 전 대통령 탈당 전국에서 흩어진 보수 지지층 총결집을 노린 거란 분석입니다. 마지막까지 투표장에 얼마나 많이 나오시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골든크로스 구간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심사는 1강 1중 1약 구도 속 과반 득표자가 나올지로 1987년 민주화 이후 50%가 넘는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다만 그땐 양자 대결이었던 만큼 이번 3자 구도에서 과반 득표가 나오면 또 최초란 기록을 쓰게 됩니다. 자연스레 막판 약진을 보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 득표율을 확보할지도 주목해 볼 만한데 상황에 따라 보수 정계 개편에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과 맞설 수 있는 보수의 새로운 세대 교체, 세력 교체를 많이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핵심은 부동층 표심입니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이후 논란이 된 이준석 후보의 토론회 발언과 유시민 작가의 설난영 여사 관련 언급, 짐 로저스 지지 공방, 또 리박스쿨 의혹 등이 변수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선두를 넘어 압도적 승리를, 국민의힘은 막판 총결집을 통한 역전승을 노리는 가운데 개혁신당은 틈새 존재감 구축을 꾀하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대선 당일인 내일 경찰이 가용 인력 100%를 동원하는 비상근무체제, 이 가포 비상을 전국에 발령합니다. 경찰은 이번 선거 기간 후보자 경호와 투표소 인근 경비 등 각종 선거 관련 업무에 연 인원 16만여 명을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1대 대선 당일 경찰이 전국에 가포 비상을 발령합니다. 가포 비상은 가용 인력 100%를 동원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입니다. 투표소 주변으로 경력이 거점 배치되거나 연계 순찰에 투입되고 개표소 외곽 경비와 투표함 회송 업무에도 경찰관들이 투입됩니다.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 한 곳당 경찰관 2명씩 모두 28,000여 명이 배치되고 투표가 종료되면 3만 명에 달하는 경찰관들이 투표함 회송 업무를 수행합니다. 254곳에 이르는 개표소에는 경찰관 7,000여 명이 배치되는데 경찰은 이와 별도로 개표소 주변에 거점 타격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포함해 선거 기간 개시일부터 대선 당일까지 선거 관련 업무에 동원되는 경찰 연인원은 모두 16만 8천여 명입니다. 또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의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지난달부터는 선거 경비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5대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 대상으로 하여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후보자 경호 인력 역시 지난 대선보다 늘었습니다. 경호에 투입된 인력만 200명에 달하는데 사복 전담 경호는 물론 후보의 주요 이동 경로에도 경찰관들이 배치됐습니다. 또 정치권을 중심으로 후보자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저격총 관측 장비와 폭발물 처리반까지 배치됐습니다. 경찰은 새 대통령의 취임식이 끝날 때까지 경계, 경호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내일 대선을 앞두고 한국전력도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한전은 내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 모든 투표소와 개표소에 정전 없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거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개표소마다 상시 주전원과 임시 예비전원 외에 비상발전기와 무정전 전원 장치 등 4중 전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투표소에는 투표용지 발급기 등 전산 장비의 무정전 전원 장치 시설과 정전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비상등 설치 현황도 점검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이 8년 전에 이어서 또 한 번 이 장미 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선거 당일인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고 남부지방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날씨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벨기에 겐트 대학교 연구팀은 지난 2017년 기온과 투표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논문을 내놨습니다. 1960년부터 미국 대통령 선거를 따져보니 기온이 오를수록 투표율도 올랐다고 했습니다. 연구팀은 온도 상승이 투표 같은 집단 행동을 부추긴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대선 역사를 봐도 비슷한 경향이 발견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뽑힌 지난 15대 대선 때 투표율은 80.7%를 기록했는데 전국 평균 기온은 6.1도로 12월치곤 온화했습니다. 16대, 17대 대선은 기온도 낮아졌고 투표율도 점차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앞선 연구와 비슷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18대 대선은 달랐습니다. 영하 4도의 강추위에도 투표율은 75%를 넘겼습니다. 당시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치열하게 맞서며 투표 열기를 높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어진 19대 대선. 늘 12월에 치러지던 선거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파면돼 처음으로 5월 장미 대선으로 열렸습니다. 당일 봄비가 오락가락했지만 투표율은 1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비가 오면 투표율이 떨어진다는 미국 조지아대 연구팀의 보고서와는 동떨어진 건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상황이 반영된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는 익숙해진 사전투표 제도로 날씨가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졌다는 의견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심지어 3년 전 지난 20대 대선은 코로나19 특수 상황 속에서도 투표율 77.1%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당일 날씨보다도 선거의 3요소인 인물과 구도, 핵심 공약 등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으로 열리는 선거. 또 유력 후보가 사법 리스크를 하는 점도 이번 조기 대선의 변수로 작용하겠죠. 날씨와 투표율, YTN 김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이 지난달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 그동안 겪은 많은 일 중 가장 황당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방송인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나와 자신이 들은 바로는 빨리 깔끔하게 기각해 주자는 쪽이었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더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가장 스트레스 받고 숨 막혔던 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졌을 때라며 결국 국민 힘으로 이겨냈고 정말 이 나라는 하느님이 보호한 것 같다고 회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 파기환송을 언급하며 결론이 바뀌었다는 취지로 말한 걸 두고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냐고 비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SNS에 발언이 사실이면 심각한 헌정질서 붕괴이자 사법농단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이 후보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대법관 증언도 결국 개딸 대법관을 만들어 놓고 입맛대로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거라며 해당 발언에 대법원의 공식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극우 성향단체 리박스쿨 관련 의혹이 커지자 교육부는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던 리박스쿨 대표 손모 씨를 해촉했습니다. 이 단체의 댓글 부대 출신들이 초등 늘봄학교에서 수업까지 한 걸로 확인되면서 교육당국의 허술한 강사 관리 시스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리박스쿨 대표인 손모 씨는 지난해부터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올해 초에는 워크숍에도 참석했습니다. 댓글 부대 의혹 등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급히 손 씨를 자문위원에서 해촉했습니다. 교육부는 위촉 당시엔 이러한 논란을 몰랐고 자문위원이 124명에 달하는 만큼 이주호 권한대행이 손 씨를 개별적으로 알고 있었을 확률은 낮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가 일선 교육 현장에 파견한 늘봄학교 강사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역시 손 씨가 대표로 있는 늘봄학교 연합회에서 강사를 뽑아 파견한 건데 극우 성향의 정치적 견해를 어린 학생들에게 설파했을 거란 우려가 큽니다. 현재까지 서울 시내 10개 학교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확인했고 이름은 다르지만 관련 있는 단체들이 전국 각지에서 교육활동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의혹이 제기된 프로그램은 리박스쿨이 아닌 서울교대가 만들었다며 논란을 경계했지만 리박스쿨 출신 강사들이 실제 어떻게 수업했는지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늘봄학교 강사 채용 시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할 만한 장치는 따로 없는 탓입니다. 전국 모든 늘봄학교 수업을 모니터하고 통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학생들이 강사의 문제 발언을 부모에게 전달해 민원을 넣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교사들은 늘봄학교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늘봄 프로그램을 이용해 교육을 자신들의 이념을 선전하는 도구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당국은 해당 강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어겼는지 지금까지 확인된 수업 외에 또 다른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낸다는 방침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서울교대는 댓글 공작 의혹이 불거진 극우 성향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관련해 정치적 활동이나 이슈와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서울교대는 리박스쿨이라는 단체의 실체도 알지 못하고 어떠한 형태의 관련성도 없다며 본대학과 리박스쿨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암시한 일부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여러 업체와 협력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한국늘봄교육연합회이며 이 역시 과학과 예술 프로그램 운영의 한정에 약정했을 뿐 어떠한 불법 활동도 지원한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AI 시대를 맞아서 세계 주요국들이 앞다퉈 대규모 전력 공급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우리 대선 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내놨을까요? 기후위기 대책과 전력망 건설을 둘러싼 갈등도 다음 정부의 해결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해봤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AI 활성화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확대로 2038년까지 우리나라 전력 소비량은 3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미국 등 세계 주요국들도 에너지 확보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생각은 어떨지 각 후보들의 공약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태양광 풍력을 활용한 아리백 산업단지 공약과 함께 기후위기 대책과 에너지 정책을 함께 고민할 기후에너지부 신설안을 내놨습니다. 전 세계가 대체적으로 30%에서 60, 70%씩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9%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됩니다.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는 원자력 발전에 힘을 실었습니다. 원전 에너지 비중을 60%까지 늘리고 차세대 소형 원전인 SMR 조기 상용화로 수출 경쟁력까지 확보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값싸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원자력 발전이 많이 준비하는 것이 국가 에너지 전략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도 병행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에너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원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앞세우고 시너지를 높일 산업에너지부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비과학적 환경주의가 아니라 과학과 상식 그리고 국제적 기준에 입각한 합리적 기후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치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의 바탕을 둬야 합니다. 원전 확대를 둘러싼 이견 속에도 공통된 공약은 바로 에너지 고속도로입니다. 전국에 흩어진 원자력과 태양광, 풍력 발전소에서 전력을 빠르게 전달할 송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거지만 이미 전력망 특별법이 통과됐고 진행 중인 송전망 건설 상황과 차이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공지능과 전기차 시대 그리고 기후위기까지 수십 년간 이어질 한국의 에너지 수급과 산업 발전 방향은 3일 결정될 새 정부 정책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프로야구의 에이스급 활약을 펼치는 5선발 자원들의 반전 활약이 각 구단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중반으로 접어든 올 시즌 순위 싸움에도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선수들인지 양시창 기자가 소개합니다. KT 오원석이 고명진을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6이닝 1실점으로 시즌 7승을 거둔 순간입니다. 오원석은 5선발 직책이 무색하게 다승과 평균 자책점 모두 리그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경기 선발 투수가 패전을 기록한 다음 경기에서 보란듯이 호투를 펼치며 팀을 연패 위기에서 구하고 있는데 KT는 오원석의 승리 이후 연승을 달리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강철 감독이 오원석을 5선발이 아니라 에이스라고 추켜 세운 이유입니다. 선발 투수들끼리 좀 똘똘 뭉쳐서 저한테 많이 좀 도움 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좀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 송승기도 무서운 5선발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음표를 달고 출전했던 선발 첫 경기에서 7이닝 1피안타로 깜짝 호투를 펼치더니 올 시즌 10경기에 나와 5승 3패, 평균 자책점 2.83을 기록하며 신인왕 자격을 갖춘 투수 중 가장 빼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5승을 수확한 SSG전에서 탈삼진 9개를 잡는 등 구위도 갈수록 좋아져
선두를 달리는 팀의 든든한 선발 자원으로 손색 없습니다. 저희 팀이 올해 우승할 수 있도록 도움되는 게 먼저고 아프지 않고 완주하는 게 목표입니다. 흔들리는 디펜딩 챔피언 기아도 5선발 김도현이 팀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고 꾸준히 5이닝 이상을 책임지며 평균 자책점 상위 20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좀 더 열심히 잘해서 기아 타이거즈에 좀 좋은 선수로 김도현이라는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다. 1선발 못지않은 활약을 펼치는 5선발 투수의 활약이 어느덧 중반으로 접어드는 올 시즌 프로야구 순위 싸움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의 이승엽 감독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두산은 이승엽 감독이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구단이 심사숙고 끝에 이를 수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23승 3무 32패로 10개 팀 중 9위에 머물러 있는 두산은 지난 주말 리그 최하위 키움에 이틀 연속 0대1로 패배했습니다. 두산은 내일 기아와의 홈 경기부터는 조성환 퀄리티 컨트롤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인 내일은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5도, 대구는 27도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남부와 제주도는 아침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지역에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부와 제주도에 5에서 20mm, 경기 북동부와 강원 지역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는데요. 구름 많은 날씨에도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7도, 대전과 대구는 16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서울이 25도, 대전이 26도, 대구는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